여러분, 한 집에서 20년을 같이 산 며느리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늙은 시부모 밥상을 20년을 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저 집은 큰 며느리 하나는 잘 봤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곡간이 크득한데 제일 좋은 사과도 갓짠 참기름도 고운 고춧가루도 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 참기름 다 어디 갔어요? 큰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도 늙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20년을 한 집에 산 두 며느리와 그 모든 걸 지켜본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가슴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1장.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집 굴뚝에서는 제일 먼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큰며느리 한복순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0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늙은 시부모 밥상을 2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김수님 할머니는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님은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도 추수가 끝났습니다. 꽃간에는 해곡식이 크득했습니다. 붉게 익은 사과가 상자로 쌓이고 갓짠 참기름은 병마다 노랗게 빛이 났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는 자루째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며칠만 지나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제일 굵고 붉은 사과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갓짠 참기름도 고운 고춧가루도 시어머니 밥상에는 한 번도 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윤미숙이 이상하게 여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미숙은 명절이면 도시에서 내려오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면 분명 상자로 쌓였던 사과가 몇 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 사과 다 어디 갔어요? 한복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었지. 그럼 어디 갔겠어? 그 많은 걸요. 식구가 몇인데 금방이지. 미숙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미숙이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 큰 동서가 있었습니다. 한복순이 참기름 병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과도 고춧가루 자루도 함께였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조용히 자기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서둘러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님이 대체 저걸 다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 그날 저녁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복순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왔지. 왜? 아니요, 그냥요. 미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사람의 차에 왜 우리 집 꽃간 물건이 실려 있었을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수님의 태도가 미숙의 눈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수님은 곳간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곳간을 채우고 비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쌀 한 대박이 줄어도 손끝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좋은 참기름이 사라져도 사과가 자취를 감춰도 수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오래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콧간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안다. 미숙은 놀랐습니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수님은 다시 먼 산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미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든 노인의 무심한 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모른 척 넘기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수님이 정말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집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2장. 드러나는 진실. 여러분, 그 겨울 미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형님이 대체 그 물건들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이번엔 꼭 알아야겠다고요. 며칠 뒤 복순이 또 새벽에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자기 차에 올랐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순의 차는 산길을 내려가 읍내를 지나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달려 멈춘 곳은 어느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여럿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며 사과며 고춧가루를 하나씩 꺼내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치렀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님은 곳간 물건을 도시에 내다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을 아주 익숙하게 대했습니다. 이번 참기름도 좋네요. 다음에 또 부탁해요.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며칠 뒤 미숙은 우연히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복순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 이번 달 것도 붙였다. 집 살 때 모자라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지. 미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수는 그 돈을 자기 아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 몰래 모은 돈으로 아들 집 장만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꽃간 물건이야 식구들이 먹었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저 미숙이 엿들은 통화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증거는 없고 말을 꺼내자니 오히려 이쪽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미숙은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형님, 곶간 참기름 말인데요. 복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참기름이 왜? 아니, 자꾸 없어지길래. 복순은 앞치마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동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새벽마다 불 떼고 밥하고 늙은 부모 똥오줌 다 받아낸 게 나야. 그런 나를 도둑으로 몰아.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복순은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글쎄 동서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요. 명절에나 한번 내려오는 사람이 이 집 살림을 뭘 안다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아, 그게 정말이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저. 복순이 말을 잘랐습니다. 봐요, 아버님. 저 사람이 요새 자꾸 곶간을 기웃거려요. 혹시 저 사람이 뭘 가져가는 거 아닌지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가져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식구들은 미숙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집안 살림에 욕심을 낸다더라. 큰 동서를 시기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더라. 미숙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미숙을 의심했습니다. 그 모든 소란을 시어머니 김수님은 마루 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순을 나무라지도 미숙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가끔 깊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 마당에 나와 있는데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미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숙아, 억울하지. 미숙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스님은 미숙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억울한 건 오래가지 않는다. 진실은 언젠가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어. 미숙은 스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다 알고 무언가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순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순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순도 젊은 시절 이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시집에서도 살림 미천 한 푼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 서름을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맨손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겠다. 내 새끼만큼은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겠다. 그 다짐이 세월이 흐르며 핏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어느새 남의 것을 탐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면 옳고 어디서부터 그른 걸까요? 복순의 상처를 알고 나면 믿기만 하던 그 사람이 조금은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겨울이 다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수님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3장 꽃간의 진실. 여러분, 김수님이 쓰러진 건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려다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식구들이 놀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실 밖에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모두의 눈길이 향한 곳은 큰며느리 한복순이었습니다. 20년을 한 집에 산 사람, 당연히 복순이 앞장서리라 여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그래도 제일 오래 모셨으니. 복순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집을 사야 해서 제 돈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식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내 어머니 수술비 얘기를 하는 거다. 압니다. 하지만 제 돈은 제 아들 집 사는데 쓸 겁니다. 병실 앞 복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20년을 한 집에 살고도 시어머니 수술비 앞에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술을 앞둔 김수님이 링거를 꽂은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셔야죠. 수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앉아라. 복순은 영문을 모른 채 다가왔습니다. 수님은 봉투를 열어 종이 몇 장을 식구들 앞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힌 종이였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님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 날짜에 우리 곳간 참기름이 20병 나갔다. 그리고 같은 날 도시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지. 이 사과가 나간 날도 이 고춧가루가 나간 날도 전부 날짜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님은 종이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전부 복순이 내 아들 통장으로 들어갔더구나.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콧간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던 지난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수님은 미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억울한 걸 알면서도 내가 때를 기다리느라 그랬다.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은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이. 수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다 안다. 너도 젊어서 맨손으로 이 집에 들어왔지. 친정에서도 시집에서도 아무도 내 손에 미천 한 푼 쥐어주지 않았어. 그 서름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가져도 되는 건 아니었다. 더구나 그게 너를 20년 품어준 이 집 꽃간이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복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다시 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건 유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유언장을 얼마 전에 다시 썼다. 원래는 제일 오래 함께 산 큰며느리에게 가장 많은 몫을 주려고 했지. 20년을 한 집에 살았으니 그게 당연하다 여겼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은 그런 복순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꽃간 일을 알고 나서 나는 생각을 바꿨다. 이 집 재산은 함께 산 세월만으로 나누는 게 아닐 거구나. 수님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큰며느리 복순에게는 가장 적은 몫을 남긴다. 식구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 미숙에게 가장 큰 몫을 남긴다. 미숙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안다.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지.
스님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를 알겠더라. 같이 산 세월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마음이었다. 그 한마디에 병실 복도가 숙연해졌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오래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님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미숙은 수님의 곁을 오래오래 지켰습니다. 폭순도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꽃간 물건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수님의 병상 곁에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님은 끝내 복순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곳간에 쌓습니다. 곡식도 쌓고 돈도 쌓고 세월도 쌓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곳간에 쌓아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날도 있고 서러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매일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